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팽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문화 마지막 시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 4단원부터 6단원까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1번 계급 이론, 계층 이론, 불평등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등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관점을 물어보고 있으면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내지는 이론이라는 설명이 나오면 이게 계급 이론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계층 이론에 대한 설명인지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예에 대해서 예라고 잡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위불일치 가능성이 인정되는가라는 점에서 예라고 나와 있는 A를 계층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급 이론은 경제 결정론이기 때문에 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즉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위, 권력,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불일치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구성원 간에 강한 귀속의식이 강조되고 있는가? 여기서 예를 계급 이론으로 잡아주시는데요. 계급 이론은 계급의식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소속감과 적대감, 즉 같은 계층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 이론은 수직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층 의식은 약하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특정 이론을 잡으시고 난 이후에 보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계층 이론은 정치 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 능력에 의해서 좌우 결정된다라고 본다. 네, 요 부분이 틀렸네요. 우리가 계층 이론을 다른 말로 다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그 다음에 지위 내지는 권력 내지는 명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제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니은 B, 계급 이론은 사회적 이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네, 불평등 분배까지는 맞는 설명인데요. 계급 이론은 일원론이기 때문에 다원론이라는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시겠습니다. 계급 이론은 계층 이론과 달리 집단 간의 서열이 불연속적이라고 한다. 네, 계층 이론은 상중하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계급 이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제가 기본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집단 간에 다시 두 계급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 내지는 단절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리을 A와 B 모두 사회 불평등과 경제적 부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있다. 네, 요 표현은 맞는 설명이 되는데요. 계층 이론에서 경제적 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층 이론은 경제 이외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계급 이론은 오직 경제적 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역시 경제적 부가 포함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인 디귿과 리을을 포함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계층 이론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네, 기억,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이론이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바로 위에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니까 니은도 역시 맞는 설명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계층을 수직적으로 연속 통상에 배열해서 범주화하고 있다. 연속 그리고 범주화라는 표현은 계층 이론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과 미음인데 이게 붙어버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리을, 계층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회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변혁과 관련되는 이론은
계급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리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음,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베버가 주장했던 계층 이론은 현대에 등장했던 이론이고 다양한 계층 현상, 즉 지위 불일치와 같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인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계층을 바라보고 있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관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기능론인지 아니면 갈등론인지를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론은 사회계층과 관련해서는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 때문에 계층이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능론으로 잡아주시고요. 갈등론의 경우는 그가 속해 있는 신분이나 아니면 가정 배경과 관련해서 계층이 즉 계급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제시문에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은 계층이 형성되는 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 탓하는 것은 핑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갑의 경우는 기능론의 관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을은 보시겠습니다. 제시문에 보니까 기득권층의 자녀가 부모의 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부모의 덕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가정 배경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는 능력보다 배경을 강조하는 갈등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갑, 기능론은 사회계층 현상을 사회의 기여 정도. 자, 요거도 별표 하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여라는 표현이 계층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사회적 기여라는 말은 능력의 차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1번은 전혀 문제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기능론은 사회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본다. 자, 요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기능론의 관점에서 계층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요. 계층이라는 건 개인이 노력을 하게 되게 하는 성취 동기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관점에서는 계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라고 본다. 자, 이 부분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요. 일단 갈등론이 능력보다는 신분이나 배경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귀속적 요인, 즉 선천적인 요인이다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귀속 요인 때문에 계층이 변화된다라는 말이 틀린 설명이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즉 계층이 결정되는 것이 귀속 요인이지 계층을 변화시키는 게 귀속 요인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갑에 비해서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라고 본다. 즉 계층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갑의 관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계층 내지는 계급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지금 계층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번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사회계층화가 구성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배분된다. 그 다음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즉
사회계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박스에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잡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1번,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에 등장하게 된다. 얘는 이 표현 자체가 갈등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능론의 경우는 임금의 차등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위한 것이고요. 기득권의 유지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전체 합의이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강제나 억압은 원칙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부여를 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하다. 네, 이 내용이 기능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3번,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 얘는 계층과는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고 가족제도 쪽에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냥 여기서 바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의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갈등론에서는 가부장 제도, 즉 남편 중심의 가부장 제도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했고, 갈등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에서 바라보는 갈등론의 지배 집단은 남자가 되겠습니다. 가부장 즉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표현이니까 갈등론의 설명이다. 그래서 기능론과는 직접 관련 없으니까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된다라는 표현은 기능론이 주장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즉 수직 이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기능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갈등론의 경우는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재생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역시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5번, 갈등 계층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두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B를 보시니까 사회 차등적 보상 체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 즉 차등적 보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B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차등적 보상 체계, 즉 계층이라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A를 갈등론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A, 갈등론은 사회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라고 본다. 네, 이 부분 틀렸네요. 불가피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A를 B로 바꿀 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B는 균등 분배가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즉 기능론의 관점에서는 차등 분배, 즉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계층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있어야만이 성취 동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버리면 차등하지 않은, 즉 균등 분배는 오히려 성취 동기를 저해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A와 B 모두 개인의 지위가 가정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은 능력이나 노력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갈등론은 신분이나 가정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A, B 모두라고 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에서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은 얘가 기능론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기능론은 예라고 하고 갈등론은 아니요라고, 네, 다시 가겠습니다. 자, 기능론은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갈등론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갈등론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은 지배 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배 집단이 결정할 때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점. 네, 이쪽은 계속 관점 아니면 이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관점이니까 기능론과 갈등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제시문을 보니까 결국 입시 경쟁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지배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얘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갈등론의 관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론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면서 필수 불가결하다, 즉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능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니은을 보시겠습니다.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다, 한다라는 건 기능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틀린 설명. 디귿 보시겠습니다.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 즉 기득권층, 지배 집단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는 갈등론에서 맞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고요. 리을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희소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분배는 절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분배 자체의 불공평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신분이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갈등론에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디귿, 리을을 포함하고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불평등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도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갑, 불평등이 필연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보상해주고, 그 다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 표현에서 우리 기능론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 모든 걸 보니까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실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을은 갈등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과 갈등에서 1번 한번 봐주십시오. 기능론은 사회계층 제도가 지배 집단의 이해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건 갈등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갑을 을로 바꾸지 않는다면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갑,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데 방해된다. 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게 한다. 즉 노력을 하게 한다. 내지는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설명일 텐데 방해라는 부분 때문에 이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을, 갈등론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네, 이 표현이 맞는 설명이네요. 갈등론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고 불평등을 만드는, 계층을 만드는 기준도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갈등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을, 갈등론의 관점에서 계층 제도가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그리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자, 요거는 지금 을을 갑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틀린 설명입니다. 즉 4번의 내용은 기능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8번 사회적 소수자. 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제되어 있던 내용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소수자는 1번 신체 문화적인 특성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불균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고 있어야 한다. 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권력의 열세에 있어야 하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권력의 열세도 역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3번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요거 가장 많이 파는 함정이라고 기본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숫자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4번 가시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사회적 숫자가 양적이로 양적 소수는 아니다라는 기본반에서 즉 개념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연결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라는 것까지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 이동과 관련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분석을 보기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 이동 A는 경찰이 꿈이었지만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지나겠지만 체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B를 만나서 후원했고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경위로 승진하였다. 그 다음 B는 장학사 시험에서 응시하고 교장 승진 어렵게 돼서 명예퇴직을 했고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전직 교사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일단 차례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수직 이동을 했다. 자, 어려운 집안 환경이라는 표현에서 가난한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A가 순경과 경위가 됐다. 네, 경위는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7급 공무원입니다. 즉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위로 승진을 하고 있으니까 경위, 자 7급 공무원은 최소한 중간층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상승 이동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B의 경우는 교사로서 다니다가 명예퇴직한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즉 교사는 중층이 될 거고요. 부도가 났으니까 하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 둘 다 모두 수직 이동이 있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니은 한번 봐주십시오. A와 B는 모두 세대 내의 이동이다. 자, 우리 세대 내의 이동의 개념은 한 개인의 일생 동안 나타나야 하고요. 그 다음 세대 내의 이동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다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어려서 가난했다가 경위로 승진하고 있다. 네, 뭐 청년 이후겠죠. 네, 세대 내 이동이 있었고요. 교사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세대 내 이동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한번 봐주십시오. A와 B 모두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제가 개념반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위 불일치를 기억할 때는 졸부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경제적 지위나 아니면 명예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거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부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상층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졸부할 때 이 졸자를 죄송합니다. 졸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존경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예, 다시 반복하기는 곤란하는데 라는 개념 자체가 명예 자체는 하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A의 경우는
서로 다른 계층에 대한, 즉 경제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계층에 대해서 지위불일치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B의 경우는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당히 부도가 난 이후에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하고 있지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직교사로 존경받고 있다는 건 얘는 상층이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다시 갈게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저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경제적으로 중층 아니면 조금 중층으로 아시죠? 경제는 중층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지금 지위불일치가 있지만 A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공적으로 남는 방송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택배 아저씨들 덕분에 옷도 사 입고 음식 김치도 배달해서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L을 보시겠습니다. A는 개인적 이동이고 B는 구조적 이동이다. 우리가 구조적 이동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갑자기 변하게 될 때, 즉 사회가 가지고 있는 틀 자체의 변화가 있을 때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어진 지문 어디를 보시더라도 구조적 이동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이게 아마 1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9번에서는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이동 유형의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부모와 자녀의 계층의 비교를 통해서 가를 파악할 수 있다. 네, 세대 간의 이동은 부모와 자식의 계층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의 비교를 통해서 가는 파악할 수 있고요. 1번은 전혀 문제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한번 봐주십시오.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했답니다. 우리 세대 내의 이동, 나는 수직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이동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경험할 때는 그의 사회 이동은 가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위치가 상층이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의 계층을 세습해서 처음에는 상층이 되었다가 세대 내 이동 중에서 수직 이동을 해서 중층이나 아니면 하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 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세대 내 이동 중에서 수직 이동이 있었다면 이 사례에서는 세대 간의 이동도 있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자녀가 세대 내에서 수직 이동이 아니라 여전히 수평 이동, 즉 상층에 머무르면서 위치만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세대 간의 이동이 없다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세대 간의 이동이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의 계층의 위치가 달라야 세대 간의 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똑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의 이동은 없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에 일단 세모 처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는 원칙적으로 나는 허용되지만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인데 세대 내 이동 중에서 수직 이동은 안 되고 수평 이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대 간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이동이 수직 이동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도 절반이 틀렸고 3번도 절반이 틀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행정안전부 예시 문제에서는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은 2번과 3번에서 둘 다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유형, 이게 예시 문제니까 큰 논란은 없었는데 실제 여러분의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문제가 출제될 수는 없습니다. 복수 정답의 시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일단 이쪽 행정안전부에서는 3번을 정답으로 처리했었다. 요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폐쇄적 계층이냐 개방적 계층이냐는 원칙적으로 수직 이동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대 내 이동이냐 세대 간의 이동이냐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분제도의 폐지는 가나다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신분제가 사라졌다라는 건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구조적 이동이 있을 거고요. 신분제도가 폐지되면 부모의 위치와 자녀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세대 간의 이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분제의 폐지는 개인적으로도 수직이동이나 수직이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결국 4번은 가나다를 다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나에 나타나 있는 사회이동의 유형을 잡아라. 자, 일단 대기업에 입사한 A가 노력해서 10년 후에 사장이 되었답니다. 입사한 걸 보니까 신입사원이었고요. 나중에 사장이 되었으니까 수직이동, 그중에서 상승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개인의 이동이니까 사회 변화는 없는 개인적 이동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A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A가 젊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개인은 했고요. 방금 세대 내의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 한번 봐주십시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던 B씨는 가복개혁, 즉 사회의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됐으니까 얘는 구조적 이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노비는 경제적으로도 하층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수직이동, 세대 내의 이동에서 상승 이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비는 부모도 노비, 즉 신분제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계층의 위치가 달라져서 세대 간의 이동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잡아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틀렸던 이유에선 수직이동, 개인적 이동, 세대 내 이동이니까 수평 이동이 없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던 이유는 수평 이동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세대 간의 이동이 없다라는 거. 즉 부모의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구조적 이동이 아닌 개인적 이동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2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2번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얘는 보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A는 세대 간의 이동이면서 수직이동이다. 자, 내용을 보시니까 불가촉 천민이어서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 세계 경제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건 수직 이동이 있을 겁니다. 천민이니까 위치 하층이었을 거고 세계 경제 움직이는 지도자니까 상층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대 간의 이동도 역시 있다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갑이 지금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갑의 부모도 신분제에서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신분제에서 불가촉 천민, 자 부모는 천민이었는데 자식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세대 간의 이동도 역시 존재한다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B, 자식들에겐 달리트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투쟁을 했다. 자, 달리트의 굴레라는 말은 자 신분제에서 신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신분은 원칙적으로 세습되고 수직이동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폐쇄적 계층 구조가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C. 교육을 받아 인도에 살아있는 영웅이 되었다. 자, 그가 교육을 받았고 인도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갑은 얘기사회화를 했다. 요거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화를 할 때 제사회화냐 아니면 얘기사회화냐를 분류할 때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사례는 얘기사회화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지문에서 자 교육을 받아서 지금 영웅이 되는 동안 사회 이동 자체, 즉 사회 자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이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얼 D. 경제학 박사라는 건 사회에서의 지위에 해당하고요. 경제학 박사는 노력으로 얻은 지위니까 기속 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 국내외 여러 단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갑의 내 집단이다. 네, 현재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 집단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회라는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네,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간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그 다음 비읍 F. 인도의 경제를 대표하는 많은 활약을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역할 행동이 있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와 관련된 활약을 하니까 경제학 박사라는 지위에 따라서 역할과 역할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비읍이 포함되어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등 얘가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 장애인 활동 사업이나 뭐 돌봄 같은 서비스 사업은 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이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우리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사례는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얘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재 다양한 분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아니었다라면 전부 다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가는 대상자의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의 가입이라는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나 공공부조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면 보편적 복지였고 특정인에게 하고 있다. 일부에게만 하고 있다라면 선별적 복지입니다. 근데 우리 공공부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따라 보편적 복지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와 달리 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건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가의 경우는 나의 비용으로 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현재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전액 국가의 도움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상 기초노령연금제도. 자, 제가 개념반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이라고 하고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이 문제가 2012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시 문제로 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빨리 푸시는 방법은 지원 방법이 뭔지, 금전인지 비금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이를 보니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금전 지원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보험료, 본인의 부담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사회보험 중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회보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잡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담보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즉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문제가 없는데 앞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한다. 네, 통상 내용을 보시면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누구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죠. 네, 저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면 얘는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은 극히 예외적인 지문이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한번 봐주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부양 책임의 강화가 목적이 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통상 과거에는 노인들에 대한 부담은 가족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즉 노인들에 대한 돌봄 같은 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양 책임의 강화가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2번과 3번은 참고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한번 봐주십시오.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의 부담액은 양의 관계가 된다. 자, 얘는 좀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건강보험료는 그 사람의 경제력, 특히 파악된 소득을 바탕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12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정되니까 가입자의 부담액은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14번에서 우리가 챙길 만한 문제는 1번이 왜 틀렸느냐와 4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옳지 않은 걸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5번 다음에 밑줄진 사례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기업, 공무원 연금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할 때 그때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은 군인 연금도 역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외우지 못했다면 주어진 지문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죠. 즉 소득이 있는 분이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 연금은 아마 자신의 소득과 관련돼서 납부했던 걸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회보험 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집 할머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형적인 공공부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거 이게 문제의 취지가 되겠네요. 일단 사회보험 1번
사회보험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즉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즉 사회적 약자 보호, 기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니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공공부조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강한 취지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 성격은 기억보다는 니은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3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우리가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네, 얘가 맞는 설명이네요. 사회보험은 나와 국가와 필요하다라면 제3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공공부조는 전액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니까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5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서 상호부조의 성격. 자, 우리가 수능 쪽에서는 이미 기출 문제로 확인된 내용이었는데요. 사회보험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조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없다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무슨 복지급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세무복지급여가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일단 지원하는 것이 금전인지 비금전인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그 다음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는지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니까 급여액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금전 지급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의 대상이 지급 사유를 보시니까 생계 유지가 어렵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다. 즉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금전 플러스 이 부분을 가지고 얘는 공공부조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는 지금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 자,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즉 공공부조는 현재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적 복지라는 건 사전 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다. 네, 소득 재분배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크니까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혜택의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얘는 현재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혜택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현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라는 말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급여 대상자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지원과 경제활동, 즉 노동이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즉 생산 내지는 노동이 결합되어 있을 때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심은 어디에 보더라도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가분 보시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같은 노인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받는다. 이 부분에서 공공부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공공부조 중에서도 얘는 지금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이다라는 게 경제적 곤란에 있고요. 보험료 납부 없으니까 얘는 전액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소득을 보장받는다라는 게 금전 지원이 있다. 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잡아주시고 기초연금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을을 보시겠습니다. 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고 있는데 국가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건강보험, 즉 사회보험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의 경우 무료, 무슨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 무료로 기술을 받고 있는데 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네요. 일단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금전 지원이 아닌 비금전 지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비금전 지원이라는 점에서 얘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료.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은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네, 얘가 갑이 지금 갑이 지금 공공부조였고, 공공부조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을의 비용,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담한다. 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일단 사회보험의 비용이 다르게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내가 받는 혜택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따라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따라서 내가 비용을 다르게 부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와 상관없이 받는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병의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네, 통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우는 국가가 운영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4번. 갑과 을에 대해서는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 지원이 원칙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금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병을 보셨다시피 무료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죠. 네, 이 부분에서 비금전 지원이라는 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잡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보시겠습니다. A부터 C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A, B, C 중에 하나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네, 이거 사회보험에 해당하죠.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아니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 즉 현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얘는 공공부조에 해당해야 하고요.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A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회보험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빈곤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금전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드림스타트 사업이다라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A의 대상자, 즉 공공부조의 대상자에게는 근로의욕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 상실은
교과서상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걸 개념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A의 비용, 공공부조에 관련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예,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다라는 말에서 일단 틀린 설명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비제도는 자, 사회보험은 자율가입이 원칙이다. 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의 비용,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금, 보험료, 국가의 재원이다. 예, 본인도 부담을 하고 있고 국가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 C의 대상,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계층이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틀린 설명이고, 그래서 정답 기역과 리을을 포함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 상반된 관점을 잡아라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셨을 때 연봉의 차이를 갑은 개인의 학습 능력과 실력의 차이로 연봉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학습 능력이나 실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기능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을, 얘는 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성적과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본인의 능력보다는 신분과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을은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갑은 기능론이었고 그 다음에 을이 갈등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 기능론은 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한다. 네, 기능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을은 교육이 기득권층의 논리와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네, 역시 을도 갈등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디귿하고 리을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갑의 주장은 접근기회 평등을 넘어 결과까지 평등해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자, 요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을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요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다른 기출 문제와 다른 기출 해설에서 잘못 그 말씀 빼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능론의 관점에서는 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해설을 아마 잘못 읽으셨거나 아니면 해설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화하지 못한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예, 기능론에선 이 표현이 맞는 설명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디귿하고 리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할 때 평등은 기회의 평등하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정확하게 다루는 것은 법과 정치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갈등론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기능론자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건 기회는 보장하되 결과가 보장되지 않지만 결과의 평등은 기회뿐만 아니라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얘는 갈등론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틀렸던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번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잡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는 학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용한다. 즉, 이 내용을 가지고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기능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보시면 학교 교육 만들어 놓은 지위가 상승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수준의 계층을 대물림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내용이 지배 집단의 가치나 문화가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나를 갈등론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가 기능론, 나가 갈등론이라는 걸 정리를 하시고요. 지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기능론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성취 요인보다 귀속 요인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기능론은 귀속 요인보다는 성취 요인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2번 나는 갈등론의 경우 학교 교육이 비용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발생한다. 자, 비용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 이 지문에서 우리는 교환 이론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나는 갈등론이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달리 나는 학교 교육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네, 학교 교육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런 기득권층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갈등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나와 달리 가는 학교 교육이 계층 내에 수평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 가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 변동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의 관점이 나와 있네요. 자, 질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동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진화론이나 아니면 순환론, 변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진화론이나 아니면 순환론 중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조적 관점이다, 사회 변동의 구조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능론이나 갈등론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나 문명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발전과 퇴보가 함께 존재하니까 가의 경우는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변한다. 즉 복잡해지고 전문화된다라는 말은 단순해서 복잡으로 갔다라는 얘기고 누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얘는 진화론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환론은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순환론의 관점에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나빠질 것이냐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래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는 진화론의 경우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자, 진화론에서 변화 이꼬르 진보 내지는 발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통상 뭐가 긍정이다 뭐가 부정이다 단순히 일도양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리얼 가는 것이 나는 미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화론과 순환론은 사회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둘 다 것이라고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리고 기역 리을이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 자, 다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이론을 잡아달라. 자,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보니까 근대화와 관련된 사회 이론인가 봅니다. 일단 그럼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 이론이 하나가 근대화론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종속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이룬 서구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고 그걸 의도적으로 추진하라. 즉 결국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대화론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서구의 어떤 이런 내용들, 민주주의라든가 합리주의, 개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자, 그러면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잡아라 라는 게 질문의 취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어 근대화 이꼬르 서구화라고 보고 있다. 즉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라고 했으니까 근대화 이꼬르 서구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 문화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얘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수와 열등하다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화론의 시각이면서 절대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적인 시각이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절대주의 중에서 서구가 주장했던 서구의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사회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변동한다라는 진화론의 사회진화론의 진화론을 전제하고 있다. 즉, 네, 디귿 지문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서 타당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보시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리을 제시문이 종속이론이 되겠습니다. 통상 종속이론은 핵심국과 주변국의 관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계, 즉 갈등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종속이론에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저발전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함정으로 가장 많이 파는 게 저발전이 아닌 미발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요건 틀린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기억과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세 문제가 남았네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갑시다. 자, 23번.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설명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력이, 자, 제시문을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요. 생산 형식이 경제 토대, 그 다음에 하부 구조, 그 다음에 상부 구조가 결성되고 나서 쭉쭉쭉 이런 내용이 나오고 모순과 갈등이 나온다. 자, 이 문제가 2014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얘는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좀 저희가 통상 일반적인 수능이라든가 수능 쪽에서도 요 제시문들이 잘 출제가 안 되고요.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아마 이건 떨어뜨리기 위해서 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굳이 잡아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생산양식, 경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계급 이론 쪽에서 요 표현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얘는 제시문 분석이었는데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니까 외부라는 표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 삶의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가 된다. 자, 내용도 역시 지문 분석이었습니다. 생산 양식이라는 물질이 하부 구조고 상부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등등등의 정신들이 결정이 됩니다. 제시문에서 보니까 물질적 생산 양식이 정신적 생활을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의식이 전반적으로 작용한다, 토대가 된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경제 질서와 같은 상부 구조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3번, 경제 질서와 같은 상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이다. 네,
요 표현은 맞는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 토대라는 것 자체가 하부 구조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의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상부 구조는 단순한 형식적, 하부 구조의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잘못됐네요. 즉 경제적 요소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가치 체계가 변화하게 된다가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이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통상 전통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셋으로 분류할 때 정보사회의 특징들 정도는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다. 네, 요거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민주정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정치 쪽에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다품종 소량에서 소품종 대량이라는 건 생산 방식이 바뀐 경우입니다. 통상 산업사회에서는 기계를 통한 생산이다 보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고 정보사회에서는 생산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생산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 방식도 역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다. 통상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면대면, 즉 페이스 투 페이스는 1차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이버라는 인터넷이라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의 3차적 관계. 제가 가장 가까우면 1차, 좀 더 멀면 2차, 정말 멀면 3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는 면대면 접촉입니다. 2차는 사회 조직처럼 서류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이 되고요. 3차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접촉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고 있는 현상. 자, 통상 산업사회에서는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어 있다가 정보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고 이 재택근무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통합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25번 인구 변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이게 2014년 사회복지직에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통상 수능 쪽에서는 이게 한국지리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아마 사회복지직이라는 그 직렬의 특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변천 과정을 나타낼 때는 통상 출산율과 그 다음에 출산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증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출산율과 사망률이 다 높은 다산다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지만 전체 인구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를 고위 정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번 가 단계는 다산다사형이고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에 속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조선 후기까지가 고위 정체기에 해당합니다. 농경사회와 경제발전이 아직 시작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산다사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단계 사망률은 떨어지면서 출산율은 증가합니다. 즉 출산율은 여전히 있는데 즉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산감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출산율과 출산율의 변화는 없지만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면적만큼 인구가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 단계를 초기 팽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단계는 이제는 사망률은 안정되어 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산소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출산율이 적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후기 팽창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마지막 4단계, 출산율과 사망률이 다 낮은 단계인 소산소사형이고, 얘는 다시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저위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요 정도 내용을 기본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단계. 자, 다산감사형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나타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고령화 문제는 라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 단계는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단계다. 자,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초기 팽창형입니다. 근데 다단계는 인구가 증가율은 나단계보다는 떨어지면서 좀 더 상승하고 있다. 자, 급격 상승이라는 요 부분 때문에 3번도 틀린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단계, 소산소사 단계에서는 의학과학 등이 발달하고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네,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나단계와 다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1, 2, 3, 4단계에서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그래프처럼 4단계가 전체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4단계 소산소사, 이 4단계에서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얘는 2단계와 3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통상 기출문제를 별도로 촬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핵심적으로 준비하시라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얘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밀착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사회문화가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법과 정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